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 3학년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는 동안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찍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이 영상을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TA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 그다지 많이 할 수 없으므로 아주 짧게 하고서 끝날 예정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린트 16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277페이지예요. 자, 이제 드디어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감 1번, 바로 고대 문명의 파괴.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고 한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이렇게 남아메리카 있다고 한다면 이쪽과 이렇게 연결되는 멕시코 지역이죠, 그렇죠? 바로 이 멕시코 지역의 이쪽 지역에 주로 발달했었던 문명이 이전에는 마야 문명 같은 문명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 지역에는 아즈테카 혹은 아스텍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계통에, 그리고 안데스 산맥 근처에, 사실 여기가 되게 더워요. 이게 남쪽 지역에서 열대 이쪽을 지나가는路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 근데 이쪽에 있는 요 기에는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 여기는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근처에는 바로 이 고도가 높다 보니까는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바로 새로운 문명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잉카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고대 문명의 파괴. 자, 첫 번째 아즈테카 문명 별표 한 개 쳐주세요. 아즈테카 문명은 바로 이쪽 멕시코 지역에 있습니다. 위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로 아즈테카 문명은 동감 1번 수도는 테노치틀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시대 때의 한 곳에서 무려 20만 명이나 살 정도로 큰 제국이었다고 한다면 그곳이 그다지 그렇게 작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동감 2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는 28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오른쪽 위에 치첸이트사 같은 것이 있기도 하죠. 바로 이런 형태의 거대한 피라미드형의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숭배했던 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게 돼요. 동그라미 3번 태양신 숭배. 동그라미 4번 유럽 사람들도 한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별의 모양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던 이 아스테카 사람들은 정교한 역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정교한 역법. 물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문자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림 문자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다 좋은데 심지어는 금과 은도 다를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구가 하필이면 석기예요. 돌로만 사용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은 에스파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에 이들에 대해서 쉽게 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안색 대국의 황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안색 사람들이 숭배했었던 종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 중에서는 그들이 굉장히 숭배했었던 대표적인 그런 신 중에는 되게 독특하게도 얼굴이 하얀 그런 색의 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언젠간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진짜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즈텍 제국의 왕으로서 바로 이 지역을 들어오게 됐었던 백인들을 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그 환대한 자리에서 바로 이 코르테스가 황제를 그냥 잡아버립니다. 때문에 굉장히 어이없게 이 아즈텍 제국은 이
코르테스의 군대에게 파괴를 당하게 돼요.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르테스의 군대가 몇백 명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무기는 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을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제 두르는 철갑옷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타고서 왔었던 것이죠. 거기다 또 한 마리 대포까지 갖고 왔을 거예요. 나중에서는 이 황제를 버리고서 이들에게 저항을 하겠다고 했었던 아스텍민들도 당시에 이 코르테스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을 때에 그만 굉장히 쉽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움 때문에요. 즉 코르테스의 군대를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뻥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포 소리였겠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코르테스는 주변의 아스텍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던 다른 부족 세력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아스테카 문명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죠.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잉카 문명입니다. 별표 하나, 잉카 문명. 잉카 문명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쿠스코. 이 쿠스코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기도 하죠. 쿠스코, 잉카 국가 관련된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1번 쿠스코에 이들은 도읍을 했었고 동그라미 2번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쿠스코라고 하는 것이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 중간 정도에서 바로 이까지 서로 연결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방에 대해서 통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망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 동그라미 3번은 관료와 그 다음에 군대 조직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조직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관료를 통해서 지역을 통치했었고 또 한 가지는 군대까지 만들어가지고서 나름대로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었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4번 매듭에 의한 의사 전달이 있었습니다. 즉 매듭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되게 독특하게도 매듭의 모양을 되게 신기하게 여러 가지 매듭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런 매듭들이 사실은 뭐였냐면은 바로 일종의 문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동그라미 4번 매듭에 의한 의사 전달.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재배하기는 힘들고 이들이 살고 있는 데가 전부 다가 산지다 보니까 이들은 이 산지를 그래도 이게 경사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평평해야지 농사를 질 수는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됐었냐면은 바로 이 산지를 일부 계단식으로 깎아가지고서 농경지를 조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바로 이 코르테스의 성공에 자극을 받았었던 피사로가 이 지역을 침공하게 되면서 이들도 역시 이제 파괴를 하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피사로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밑줄 쫙.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두 개의 문명이 망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을 침공했었던 것은 바로 이 황금 때문에 침공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별표 2개. 아메리카의 시련. 처음으로 이때 당시에 에스파냐인들은 이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거기에 이 지역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들을 조각하는 그런 형태의 상들 혹은 신상 이런 것들,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딱 보고서 이것은 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전부 다 갖고 가려다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리고 그 황금들을 자기네들이 전부 다 뺏어가 버리죠. 다 뺏어가 가지고서 이제 본국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가격 혁명까지 일어날 정도가 됐었던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제 다 뺏었잖아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 황금을 뺏는 것에 좀 맛이 들렸어요. 많이 뺏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뺏어갈 황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뺏어간 황금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스페인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바로 좀 더 많은 황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바로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황금 광산 같은 것을 열심히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유럽 사람들은 감독인으로 파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아메리카 사람들이 거기서 광산에서 일을 해가지고 황금을 채굴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때 당시에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광산에서의 금과 은을 채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 자, 플랜테이션 농업을 경영해서 사탕수수와 커피 및 담배 등의 재배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원주민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원주민 노동력을 활용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럽 사람들이 맛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맛에 눈을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단 것을 맛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겠죠.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 단맛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첨가제는 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탕수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유럽 사람들은 꿀 대신에 이 사탕수수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이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지게 되자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필요한 그 사탕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유럽에서는 그걸 재배할 만한 땅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탕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이제 대량으로 재배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산물 중에 하나였었던 담배도 재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원주민들을 전부 다 데려와가지고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는 실제로 유럽인들과 그다음에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쟁에서 죽었었던 그런 이 원주민들의 숫자는 전쟁에 죽은 원주민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바로 유럽 사람들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즉 바로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천연두라든가 그 다음에 홍역이라든가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알았다가 그랬다가 병을 보균을 한 그런 상태에서 아메리카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그들에게 바로 병균을 퍼뜨리게 되었었고 이것의 결과 바로 이것에 대한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유럽 전염병의 확산에서는 바로 천연두, 천연두라든가 그 다음에 홍역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전파가 됐고 그 외에도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당시에 에스파냐가 이 지역을 정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명목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트교,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양성한다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어쨌든 간에 신학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보니까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에스파냐의 국왕은 뭐라고 선포를 했었냐면 새롭게 에스파냐의 영역 안에 들어왔었던 이 원주민들을 바로 에스파냐의 국민으로 인정한다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부려가지고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대적인 경우도 가끔가다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쉽게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이 정말 죽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한 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몇십만 명이 넘었었는데,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한번 거기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갔더니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한 500명밖에 없더라. 그렇다는 것은 그 몇십만 명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왜 죽었을까요? 바로 유럽인들이 전파했었던 이 질병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급감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인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게 되자 바로 이 에스파냐는 바로 이러한 이제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웬만하면 조금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보호라고 해봤자 별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플랜테이션이라든가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에스파냐는 바로 아프리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실상 사람으로 별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 17페이지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실현, 아메리카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이렇게 적혔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보충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배 모양이 보이죠, 여러분들? 프린트 17페이지에 자세히 보면 사실 거기에 시커멓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사람입니다. 즉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의 강력한 부족들에게 팔아요.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부족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부족들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얻게 되었었던 많은 노예들을 바로 자기네들에게 팔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로 그렇다고 한다면 판매가 됐었던 그런 그 노예들은 성별이 주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바로 주로 남자겠죠. 왜냐?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예로서 잘 활용하기가 좀 힘들고 먼 곳을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로 이제 노예로 많이 팔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만성적으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성의 숫자가 굉장히 적게 되면서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지금까지도 그러한 그 시대 때에 했었던 그러한 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남겼던 그런 상흔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감 1번,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동감 2번, 그 다음에 남녀 성 비율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이죠. 동감 3번, 부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노예들은 당시에 이렇게 뉘어가지고서 이제 배를 태워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왜 이렇게 뉘었냐면 최대한 많이 사람들을 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배를 타가지고서 아메리카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가 중간에 누군가 한 명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이제 족쇄, 이렇게 누워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족쇄에 묶여가지고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족쇄를 이제 채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 죽으면은 전염병이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대로 들어가지고서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똥오줌 같은 거 전부 다 제대로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들은 이때 당시에 이 노예선에서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그 당시 많지가 않았었고, 그 다음 폭풍이 한번 잘못 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노예선을 그냥 버리고 탈출해요. 근데 문제는 족쇄에 묶인 사람은 배에서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식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비인간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지금 현재 아메리카 지역에서 있는 흑인들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프린트 17페이지 3번, 유럽의 절대왕정이 들어서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선생님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27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딱 설명하고서 일단 끝을 내야겠네요. 자, 먼저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럽의 절대왕정이 들어서다.
먼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에 걸쳐 가지고서 유럽에서는 당시에 떠오르는 세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민 세력입니다. 시민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동관 귀족 세력은 여전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동건 귀족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이 둘은 사이가 되게 나빴었어요. 생각보다는. 동건 귀족들은 하는 일 없이 맨날 사치만 부리지.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건 귀족은 사회의 악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동건 귀족의 입장에서는 바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국왕은 당시에 봉건 귀족은 바로 자기가 이 봉건 귀족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봉건 귀족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국왕의 힘이 강화가 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국왕은 바로 이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역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때문에 한쪽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국왕이 절대적으로 막고 봉건 귀족과 시민들 위에서 바로 국왕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서 봉건 귀족과 그 다음에 시민들 사이를 그런 권력 투쟁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절대왕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입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봉건 귀족과 상공상인 사이를 빈칸에 적혔습니다. 국왕이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조정 밑줄, 그 다음에 국왕 중심의 정치 박스. 자,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바로 이 국왕의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 왕은 너희들을 균형 잡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그 다음에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국왕은 이 둘을 견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바로 국왕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영토를 차지해야겠죠. 거기다 플러스 이제 국왕은 바로 국왕의 권력을 함부로 누구든지 간에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정치 이론으로서는 왕권은 신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빈칸 읽겠습니다. 권력 기반 별표 2개. 왕권 신수설 밑줄 칩니다. 왕권은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밑줄 다음 줄에 왕권을 제한할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민계층이 국왕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이유는 바로 이 봉건 귀족이 시민들에게 포악한 행동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시민 계급의 주된 직업이 바로 뭐냐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야지 국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바로 이 시민계층의 이익을 옹호해 줌으로써 바로 시민계층이 왕에게 최대한 이 그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상주의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돼요. 이 중상주의는 바로 무엇이냐? 일종의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굉장히 번창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된 물품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팔리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에 완성된 물품을 해외에다 판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관세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한 거예요. 즉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상주의 박스, 보호무역주의 밑줄 동감 1번 바로 수입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즉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갈 때는 넘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가로서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겨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겨요. 이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딱 매겨가지고서 수입을 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샤프를 하나 만드는데 이걸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 든다고 쳐요. 근데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배송을 하는데 요걸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든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만드는 그런 수공업자라든가 판매하는 상인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분필과 분필 집게,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분필과 분필 집게를 이제 그 가격이 되게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이 분필과 분필 집게가 잘 안 팔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100원짜리 분필과 분필 집게를 거기다가 관세를 한 2,000원 매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가 돼요? 바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2,100원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은 1,000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까요? 해외 물건을 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물건을 살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을 사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바로 그 중에 일부를 국가에다 갖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왕의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완성품 같은 것을 많이 들여오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수출을 늘려서 국내 상공업을 보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1,000원 들여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만드는 이 플라스틱하고 백무 가루 같은 거는 바로 해외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백무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올 때 거기다 관세를 매겨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분필하고 분필 집게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인 이것을 관세를 매기면 그러면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손해가 나겠죠. 때문에 바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료들의 경우에는 바로 관세를 거의 매기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판매했었던 이 분필, 근데 해외에서 이것을 더 많이 팔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바로 왕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이 들어오겠죠.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국왕은 바로 이 우리나라의 그 물품들, 자기네 나라의 물품들을, 완성된 물품들은 원료는 말고, 원료 해외에다 뺏기면 우리나라에서 그 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완성품들을 딴 데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는 말고 완성된 물품을 바로 해외에다 많이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본다면은 모든 나라도 전부 다 완성품은 팔고 근데 원료를 전부 다 수입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의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겠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외에 이제 자국의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문에 또 한 가지, 원료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가 자국의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원료들을 해외에다가 판매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원료를 팔 때는 부족해지고, 또 한 가지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물건을 사는 것도 부족해지다 보니까 각국은 당시에 자국에게 바로 원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주는 그런 시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당시에 일부러 세계에 있는 여러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원료를 그 지역에서 공급을 하게 해주고, 대신에 자국들이 만들어졌던 바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주는 시장으로서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각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쟁탈전을 벌이게 돼요. 이 식민지를 만들어 뭐냐? 바로 원료 공급지이자 그 다음에 상품의 소비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전 세계가 유럽에게 정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식민지 쟁탈, 통치 구조에서는 이때 당시에 국토가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동봉귀족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영토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국왕은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의 일부를 귀족에게 주면은 그럼 그 귀족들은 그 땅을 세습하면서 때로는 왕에게 바로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아예 애당초에 막아버리기 위해서 국왕은 당시에 어떻게 쓰냐면 넓은 땅을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대신에 각 지역을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국왕에게서부터 월급을 받는 그런 고용된 관리들을 많이 뽑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들은 당연히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귀족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월급을 준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그건 바로 당연히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국왕에게 충성을 받겠죠. 그렇게 하면서 슬슬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조직인 관료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동공 귀족의 경우에는 왕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사병을 동원해가지고서 국왕을 겁박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걸 애당초에 막기 위해서는 감히 니네들이 나에게 까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국왕은 강력하게 바로 자신의 힘을 지지해주는 항상 준비된 군대를 그 당시에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지지를 해주게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국왕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관료제 강화, 관료제다 박스. 동그라미 2번 국왕 직속하에 상비군 박스.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균형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한 동그라미 1번 자금을 바로 누구에게 받습니까? 국왕의 경우에는 자금을 누구에게 받죠? 바로 여기 있는 시민에게 받죠. 세금을 많이 받아요. 자, 시민에게서 지원받는 대신에 바로 밑줄칩니다. 계속해서 밑줄칩니다. 상공업 및 무역 활동을 보장해줍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체는 사실 바로 이 봉건 귀족의 최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봉건 귀족들을 자기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었던 거예요. 동감 2번 봉건 귀족의 특권 유지 밑줄 칩니다. 자, 그리고 동감이 3번에 서유럽의 절대 왕정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드디어 한국사와 넘어갈 테니까 이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